안녕하십니까. 연말에는 아바타가 영화계에 좀 화제를 몰고 아바타 3가 이제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대홍수가 어, 천만 양론으로 갈려서, 물론 비판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의 문제작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뭐 대홍수를 그래서 또 챙겨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게 본 거죠.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제 감성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대홍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는데, 좀 제대로 된 그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뭐 또 그렇게 할 만한 또 꼼꼼함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좀 설렁합니다만, 뭐 제 나름대로 제가 본 입장에서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그래서 켰습니다. 자, 대홍수인데요. 일단은 영화를 이제 제가 그 신경 써서 안 봤어요, 솔직히. 예, 그 저기 뭐야, 볼 때까지 무슨 포스터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 영화의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이미지,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설정이더라고요. 영화에서 또 비주얼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감독은 일단 김병호 감독인데, 이 김병호 감독이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역시 또 전 잘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홍수까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다음 작품이 또 어려운 거 아니냐는데, 뭐 사실 뭐 그건, 뭐, 그쪽에서 판단의 문제고요. 예, 우리는 영화를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보고요. 이 넷플릭스라는 포맷이 감독들이 일종의 그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원래 감독들은 자기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소재나 그런 영화들을 만들려는데 돈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옥자를 만들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넷플릭스로 간 겁니다. 이 대홍수를 만든 김병호 감독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뷰를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좀 이그 구상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티즌 평점을 보면 이 그 우리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이제 6대 한 2 비율이네요. 한 거의 7대 3에 가까운 6.5대 2.1 비율로, 뭐 봤을 때 한 6대 3, 7대 3 정도로 봐야 되나요? 뭐 이 정도 비율로 지금 찬반이 뭐 엄청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영화를 끝까지 보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게 사실 친절한 영화가 아니에요. 친절한 영화가 아니니까 앞부분에서 쟤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단 말이에요. 이게 대홍수고, 일단 영화 시작하자마자 재난이 나요. 홍수가 차올라서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 근데 애가 또 있는데, 6살짜리 신자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말을 안 들어. 막 계속 일종의 소위 말하는 요즘 관객들이 말하는 바람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 네이버 댓글 안 읽습니다. 안 읽는데 대충 보니까 뭐 애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가 밉다기보다는 이제 캐릭터가 밉다는 얘기겠죠. 뭐 그래서 많이 짜증들을 내시던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보면 약간 이제 그래도 아마 이게 사람이 인상이라는 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영화를 끝까지 본다고 해서 이 영화 좋아질 거냐, 그렇게 보장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싫어하는 마음까지는 없었으니까 끝까지 봤고, 그다음에 나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김병호 감독의 가장 야심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호 감독이 원래 테러 라이브 때부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일종의 드라마를 다루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거죠. 전작 각하 시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틀 안에서 스펙터클을 좀 전시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말하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류가 절멸이 될 기회 순간에 살아남은 인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제 디지털 월드의 세계 AI라고 하는 요 세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는 단촐합니다. 주인공이 구한나 김담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이죠. 6살짜리예요. 얘는 6살로 계속 영화에 나옵니다. 권은성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우는 전적 작가 시점에도 나왔던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박혜수라는 인물이, 손희주라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시작할 때부터 사실 친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많이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화는 일단은 이 공간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공간,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지금 이 구한나, 구한나와 신자인이 이제 둘이 거주하고 있어요. 두 모녀만, 모자죠, 모자만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이 소행성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영화에 등장하진 않아요. 소행성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구는 이제 절멸의 위기에 다가섰고,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한나는 주요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모션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모션 엔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인류가 영화의 설정상으로 보면 이 새로운 신인류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신자인이라는 아이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억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기억의 의미로 본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한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억이 결국은 이 앞으로 나올 신인류의 기억의 존재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말이 벌써 이제 말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면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모션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신인류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도 이제 뒤에 나오면 대사에 나오겠지만 실험에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아마도 현생 인류는 거의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지구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면 AI의 기억 같은 걸로 수적을 해서 아마도 새롭게 탄생된 인류,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인류가 아마도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근데 이 영화에선 그런 전제를 갖다가 설명하지 않죠. 보통은 이게 그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이제 사이비 과학인데 어차피 이게 나온 과학이 아니니까 사이비 과학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거나 말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영화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시면 그 원더랜드라는 김태용 감독의 영화에도 보면 그 영화의 설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설정을 아예 과감하게 좀 빼버리는 바람에 관객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더구나 넷플릭스 영화라고 하는 거는 스크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핸드폰이라든가 TV라든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친절함을 더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죠. 약간 이 영화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한국 영화들이 최근에 SF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소재를 달고 있는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김태원 감독이 아까 얘기했던 원더레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복 같은 영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의 같은 영화들도 영화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서사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 김담이라고 하는 배우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엄마라고 하는 캐릭터랑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배우지 않습니까? 아직은 이제 딱 30살이긴 하니까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근데 그 김다미의 그런 성격, 캐릭터 속성이 사실은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다미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그 유엔사나 연구소에 있던 다윈 센터, 벌써 이제 다윈이란 말 자체가 이제 진화죠.
그 팀의 책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앞부분에 좀 이 탈출 과정에서 이 아이와 함께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는 조금 조금씩 이제 힌트를 주죠. 이 아이가 사실은 이제 이 김다미가 연기하는 구한나라는 인물이 낳은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보면 임산부도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구한나가 거기서 도움을 주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이제 구한나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그냥 6살짜리 아이로 머물러 있는데, 이 아이는 좀 아이의 특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영화에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영화는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두 모자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손이조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손이조라고 하는 존재도 지구가 절멸하는 순간 여기 출동해가지고 구한나와 구자인을 신자인을 구해야 돼요. 구한나와 신자인이죠. 신자인을 구해야 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자기의 개인사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합니다. 대사가. 자기는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이 구한나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어요. 이 구원자가 될, 인류의 앞으로 구원자가 될 수도 있는 구한나의 안티테제로서, 또는 이제 구자인이라고 그랬네요. 신자인이라고 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 그 아이의 미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 끄적거렸더니 오타도 많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생 인류 오늘 끝났다. 그래서 이 영화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앞부분은 전형적으로 서바이벌 드라마의 이야기들을 좀 가져. 근데 되게 서바이벌 드라마 치고는 되게 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대혼란 속에서 뭐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절망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냥 인간은 지금 밀려오는 이 해일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이제 그 혼란 속에서 어쨌든 이 구한나가 어쨌든 이 신자인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전형적인 드라마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영화의 구조상으로 보면 앞부분은 이 구한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들어진 아이예요. 신자인이라는 아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는 아직 본인 스스로가 이 아이를 연구소에 두 명의 케이스 중에 한 아이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이 절멸의 순간이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은 기억만 빼서 이 어딘가의 우주의 어떤 모종의 장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키웠던 감정들을 이겨내고 그 이모셔널 엔진을 그대로 기억의 형태로 가지고 남길 뿐, 이 아이랑은 물리적으로 결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한나는 아직까지는 김담이죠. 자기가 영화의 전반부에서 충분하게 모성을 키우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키우지 못했어요. 이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이란 말 자체도 약간 소유 개념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충분히 투여되어 있을 만큼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완성된 것은 오히려 그 아이의 이별의 순간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죄에 대한 반복적인 회복,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의 후반부가 잘 보시면
이 같은 상황을 영화의 전반부에 계속 반복처럼 보여요. 이게 그 롤라런 같은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영화처럼 뭐 타임루프물 같은 거죠. 뭐 사랑의 블랙홀 같은 전혀 반대의 장르입니다만 이 그 그라운드혹 데이 같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타임루프처럼 계속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반복을 한다는 건 영화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인공 구한나가 이 영화의 중반부에 분명히 나옵니다. 중반부에 이제 그 탈출을 해서 가다가 파편에 맞아서 이제 사망해서 역시 이제 기억의 형태로만 남아서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계속 이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앞으로 신인류의 엄마가 될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신인류의 아이가 될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엄마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인류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특질이고 가장 적어도 이 영화의 감독은 사랑 중에서도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성 드라마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뭐 얘기하면 인터뷰도 안 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류의 특질 중에 가장 강렬한 형태의 사랑의 형태가 아마 모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는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이고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그 감정의 끝을 이모셔널 엔진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의 앞에 나왔던. 그래서 영화의 구성상으로는 타임루프물은 아닌데 영화의 후반부는 거의 타임루프물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영화의 반복되는 상황들이 거듭되면서 인물들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이 절박함은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죽어가면서 남긴 프로젝트입니다. 자기라면 기억을 어떻게 형성시켰느냐. 왜냐면 영화의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특별 출연으로 전해진 배우가 나와요. 상사입니다. 근데 이모셔널 엔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 AI의 가상 기억에 들어가는 그런 인간적 감정의 어떤 유일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전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면모라고 하는 인물인데 근데 그 인물은 모성이 너무 커져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극단 상황이 오자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한나는 그 상황을 피할 상황을 이제 미처 갖지 못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그 이면모라고 했던 자기의 상사가 가지고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와 가장 극적인 드라마, 이 아이의 사랑,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이 아이는 6살짜리 아이잖아요. 6살짜리 아이의 본질은 얘 좀 답답할 정도로 엄마한테 집착합니다. 근데 사실 6살짜리 아이 중에는 엄마에 집착하는 게 당연해요. 잘 관찰을 해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드라마적으로 답답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에 되게 동감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꼭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그런 집착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자마자 수영하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와의 공동된 기억, 수영을 같이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아이의 그 삶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 구자인이라는 아이는 구자인이 아닌데 자꾸 신자인인데 구시로 만들었네요. 신인류의 기억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결과적으로는 영화의 중반부 정도에 결과 앞에 이제 리얼리틱한 부분, 앞에 전반부가 사실은 같은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구한나는 이 아이와 이별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기억이긴 하지만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건데 말하자면 그 속에서 이제 더 절망적인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처럼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존재는 사라졌지만, 물리적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그때 자신이 버렸던 이 아이를 찾아 나서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그런 기억들을 형성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되게 추상적이네요.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이걸 영화를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신자인 요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담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까 이제 앞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캐스팅했던 이유가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김담이란 배우가 아직까지 완벽한 엄마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감독은 이 김다미의 절절함, 이 구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절절함이 반복되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 투루기가 이게 설득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억이 결국은 이제 이 영화의 이런 개념상으로는 존재를 규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거의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영화에 이제 적어도 서사적으로는 기억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은 반복이 되면서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반복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이제 키워드인데 이 영화는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변주를 보여줘요. 둘은.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손이조의 경우에도 어떤 결말을 맞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구한나와 점차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거듭되었냐를 구한나의 티셔츠에 써 있는 숫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김다비가 입고 있는 하얀 티셔츠에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뮬레이션을 그만큼 많이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영화 보는 시간의 순서와 아마 이 공간이 펼쳐지는 건 AI가 펼치는 시뮬레이션의 순서일 건데, 그런 반복적인 횟수를 통해서 이 소니조라고 하는 인물도 자신의 어떤 잃어버렸던 기억을, 그러니까 매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적어도 내가 구한나라는 당신을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사실 같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챗GPT라든가 AI를 만지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AI가 메모리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일종의 DNA 각인되는 기억 같은 것들로 형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재미있는 지점이 결국은 이제 이 구한나가 어떻게 보면 구하려다가 실패했던 저 엘리베이터에 있던 아이가 마침내 존재를 드러내거든요.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제 뭔가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아이를 구해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타임루프물의 특성처럼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기억들 속에서 구한나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연결성을 또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해서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실험이 이제 지속되는 거고, 결국은 이 안나는 결국은 어떤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그러니까 영화의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안나가 계속 이 없어진 자인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여기는 리얼리티기를 하고, 왜냐면 버렸으니까요. 안나가 앞부분에 실제로는 자인이를 버린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뭐 적극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버림받죠. 근데 보통은 의아스러운 일이죠. 진짜 엄마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근데 버리게 됩니다. 이 그 연구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냉정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구한나가.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주로 나가는 과정에서 희생되고 유일하게 이모셔널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억도 AI에 이식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반복되는데, 이 공간을 설정할 때부터 보더도 기억은 반복되고 횟수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간도 확장돼요. 그러니까 난제는 점점점 문제는 안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구한나라고 하는 캐릭터 개인의 이쪽에 탐정 놀이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발전하는 이 안에서 작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기억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 어떻게 이제 기억을 찾느냐, 기억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찾아내냐면, 영화에 치매 할머니가 등장을 하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치매 할머니가 그 당연히 할아버지가 이제 그 계시고 그 이제 대홍수가 난 상황에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아파트에 남아 계세요. 그런데 그 치매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준비한 음료를 구해줍니다. 줍니다. 이 안나에게. 근데 그 안나에게 준 음료는 그 전에 여러 번 반복되는 실제 상황에서 안나가 이 자인이에게 줬던 그 음료의 형태를 갖다 기억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그 이 두 자인이라고 한 구 안나라는 캐릭터가 좀 더 자의식적인데, 그 자기 자신이 기억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이제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이 안나와의 그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자인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배경이 되는 거죠. 도대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게 뭔 얘기냐? 일단은 지금 이 이야기는 영화를 보지 않고 오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을 밖에 없는 얘기고요. 영화를 보고 오시면 약간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거냐,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 라고 조금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영화가 그 액션적인 요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불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이 방해 요소의 일종의 게임 요소 같은 개념으로 일종의 이 수호단 이들이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막아놓는 물리적 방어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구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강렬한 기억들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근데 이 필연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기억되어야 될 아이의 그런 기억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도 존재를 하긴 했었구나. 자, 말이 점점 꼬여.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지금 이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어렵네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반복될 때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데 그 전에 남았던 그 뭐 우리가 옛날 칸트식으로 뭐 아프리오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식의 기억들이 여전히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은 DNA에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성이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그 모성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본질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인류라고 하는 요소들이. 근데 AI라고 하는 전혀 다른 존재에게 그런 기억들을 이식시키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기억을 이식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는, 이 대홍수라는 영화는 결국은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안나는 같이 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이 둘의 기억을 연결시켜주는 주요 키워드로서의 그 수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의 맨 시작 장면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어쨌든 만나서 그것들을 같이 수영을 해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이라고 하는 건 홍수를 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났어. 대홍수가 터져 있는 해일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헤엄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인간이 자신에게 다가온 절멸의 순간을 극복해냈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영화는 그 지단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 기억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일종의 고난적 요소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고난의 요소들이 일종의 이 액션물의 형태처럼 조금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 구성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화는 어쨌든 그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단 기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류라고 하는 형태가 사실 실패하는 건 결국 미움의 문제잖아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경우도. 그래서 그 미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인류의 거의 유일한 해답은 뭐 익히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사랑의 형태이고 그 사랑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인류의 그 사랑의 형태고 사랑의 형태 중에 가장 절정은 DNA에 어쨌든 각인되어 있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들이겠죠. 물론 모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에서 구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버린 아이를 끝까지 찾아가는 이야기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우리가 그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비주얼도 뭐 우주 공간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대홍수가 말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다는 야심에도 불구하고 엉성하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버렸네요.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써있네요. 근데 제가 모르고 딥러닝과 강화학습 장면이라고 후반부가 이제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 뭐 제가 봤던 그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